때론 함께한 모든 시간보다 찰나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28살 은혜 씨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300일을) 함께한 연인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였을까? 제주 서북쪽 해변에서 불과 9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마을길.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소리에 놀라 뛰어나온 건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의 보닛 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고 앞바퀴는 차체에서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 차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오일로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충돌음이 유난히 컸던 이유는 사고 차량이 돌담을 들이받으며 계속 돌진해 현무암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반파된 오픈카. 그 안에 타고 있던 두 연인은 과연 무사했을까? 목격자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 포착된 남자친구 최 씨. 오픈카를 직접 운전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나란히 서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탔던 은혜 씨의 모습은 현장 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분 이 자리에 누워서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어느 상태였죠. 그는 멀쩡했던 남자친구와 달리 오픈카에서 튕겨져 나와 아스팔트 위에 추락하면서 심상치 않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깨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며 폐가 손상되고 뇌의 주요 부위들이 손상돼 무려 10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8월 언니 수혜 씨가 동생 은혜 씨를 만나러 간 것은 병원이 아니라 분당의 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언니 수혜 씨는 동생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그 물품이 그 방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뭐 캐리어랑 동생 평상시 입었던 옷이랑 지갑 등등 이런 거. 핸드폰을 제가 빼서 봤어요.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요금 파일 한번 들어갔는데 딱 11월 10일 날짜로 요금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월 10일? 이거 오늘 사고 나는 날 아니야? 시간이 딱 그 시간인 거예요. 난 오빠 좋은데 우리 제주도 지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오케이. 아닌 거라고? 대답을 해. 맞다고. 그 뭐야? 맞다고. 뭐가 맞아? 헤어지고. 제주도 여행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쵸. 300일 기념여행에서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최 씨. 반면 이별을 원치 않았던 은혜 씨. 1시간 뒤 두 사람은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오픈카에 함께 있었습니다. 왜 또 지네 보니 나는 안 되겠다라는 게 나오니? 응. 그럼 가봐. 요거는 그리는 삶이 그리고 그런 즐거운 거에 대해서 안 해봤자 안 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약간 경련이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고가 있던 날 녹음 파일보다 먼저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이 동영상은 언니의 의혹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완전 오빠 스마일. 우리 잘 지내야 되는데. 아니. 잘 지내야 된다고. 좌회전이 아니라 왜 웃어보라는 말에 잘해서 이런 말을 왜 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고가 일어난 현장도 좌로 꺾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언니 수혜 씨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작성한 실황 조사서에는
차량이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다 오른쪽 인도 연석을 1차로 충격한 후 돌담과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리막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커브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날씨가 비가 온 것도 아니었고 눈이 온 것도 아니었고 미끄러질 만한 것도 없고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니기에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남자친구 최 씨의 운전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니 수혜 씨를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사고 직후 남자친구 최 씨의 수상한 행동들이었다고 합니다. 11월 12일 날 대구경 집을 가족들이 방문했는데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 알고 있던 은혜 씨 집 비밀번호로 문이 열리지 않아 CCTV를 확인해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최 씨가 은혜 씨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2차례 녹화돼 있었던 겁니다. 은혜 집 비밀번호가 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바꿨어요. 만난 날로. 그 전에 바꾼 거 아니고 어제 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그 집 번호가 그거였던 걸로 2580이요? 네 제가 확인했는데 아까 가서 집주인 만나려고 하다가 바꿔놨어요. 제가. 왜? 들어가서 뭘 바싹 가지고 갈까봐 이렇게 바꿔놨어요. 뭘 가지고 가는데 누가?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갈 거가 봐요. 누가요? 누가? 가족들이요. 사고 후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 은혜 씨 가족들은 최 씨의 증거인멸을 의심하며 최 씨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죄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사고 당일 남자친구 최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 은혜 씨의 친구. 제가 은혜 살릴 거예요. 제가 은혜를 꼭 살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 가족들 병원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언니가 제주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왜 가족들이 병원에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제가 살릴 거예요. 제가 은혜랑 결혼 약속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에? 제가 사실혼 관계가 되려면 경찰서에 가서 증인이 필요한데 혹시 저에게 증인이 돼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은혜 씨가 친구들 모임에 최 씨를 몇 차례 데리고 나오기는 했지만 결혼을 약속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다는 친구. 지금 피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혼 관계가 됐을 적에 본인한테 뭔가 이득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인 경우 어떤 형이 감형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고 당일 남자친구 최 씨에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렌트카 사고 처리를 위해 병원으로 운전자를 찾아갔다는 담당자. 최 씨는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둘 다 쳤다. 이렇게 확인서는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조수석에는 알찬 걸로 보이는 부분이 좀 확실해 보이는 합니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진 뒤에는 안전벨트가 주행시 상태로 고정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은혜 씨가 타고 있던 오픈카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던 상태에 그대로 고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조사 내용은 어떨까? 제 기억에는 굉장히 수사에도 협조적이었고 발음이나 이런 게 좀 되게 굉장히 정확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혹시 술 냄새가 조금 나서 혹시 술 마셨냐고 했더니 마셨다고 인정도 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서 측정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 그 때문에 경찰은 이 사고를 음주운전에 의한 단순 과실로 판단한 듯 보입니다. 벨트 안 맸네 하면서 갑자기 성명을 냈었거든요, 남자분. 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무슨 비명 소리 같은 거는 못 들으셨나요? 저희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제가 접수하려고 그냥 노선만 보려고 한 거지 그게 잘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결국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 운전자인 최 씨가 오픈카 파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서류상 렌트카 계약자인 은혜 씨 가족은 손해의 절반을 물어내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최 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수십 명의 친구들이 진정서를 제출해도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는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이던 은혜 씨가 사망한 뒤에 급반전됩니다. 검찰이 남자친구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통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고의로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남자친구 최 씨. 우린 지난 8월 9일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찾았습니다. 법정에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재판에 출석한 교통사고 분석기관 담당자들의 증언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경찰 관계자와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은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 국과수에서는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단독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두 감정서를 낸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전문 분석기관의 결론이 서로 엇갈린 이유는 대체 뭘까?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볼 때는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사고 차량은 돌담을 향해 곧장 직진했고 운전자 최 씨는 심각한 사고 상황에 비해 무척 차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상만으로만 보면은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최 씨는 왜 피하지 않고 직진한 것일까? 최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어두운 밤이라 돌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운행 기록부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그 사고 직전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또 사고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하고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게 바로 EDR 데이터입니다. 차량 전면에 장착된 센서에 충돌이 감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전 5초의 시간 동안 차량 각 부위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 EDR.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의 작동은 그 순간의 속도와 함께 0.5초 단위로 기록되고 회전과 전복에 관련된 바퀴와 핸들 각도는 0.1초 간격으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사고 차량의 EDR에는 실제로 충돌 직전 브레이크가 ON으로 기록되고 충돌 순간 핸들이 225.8도까지 돌아간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EDR에 남아있는 이 기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최 씨 주장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걸까? 이 데이터만으로는 외부 요인이냐 운전자 요인이냐 이걸 딱히 지적돼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부딪히는 상대 물건이 가벼운 거면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무거운 물체면은 부딪혀서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DR 데이터만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작한 건지 외부 충격의 반동 때문에 자동으로 기록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교통사고가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인 사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먼저 사고 현장 검증에 나선 이호근 교수. 차량 파손 부위와 EDR 데이터를 현장과 대조해본 그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유리 파손 여부가 조금 이제 관심 부분인데요. 앞유리 멀쩡하거든요. 오픈카의 앞유리가 깨지지 않은 것이 왜 이상하다는 걸까? 사고 차량이 돌담을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은혜 씨는 차량 앞유리에 부딪히거나 무너진 돌담 방향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앞유리 손상 없이 왼쪽 도로 한복판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여기에 탕 충돌하면서 바퀴가 획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휠이 확 돌아갔다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변소는 인도의 연석이었습니다. 오픈카가 연석에 충돌하는 순간 심하게 회전해야만 은혜 씨의 추락점이 설명된다는 겁니다. 오픈카가 연석에 충돌한 순간을 기준으로 EDR 데이터에 기록된 5초 동안의 차량 속도 변화를 계산하면 시간별 차량 궤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봤습니다. 충돌 5초 전 연속으로부터 146m 거리에서 시속 86km로 달려오던 오픈카는 충돌 3초 전 엑셀레이터를 91.7% 밟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합니다. 핸들이 좌측으로 유의미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충돌 1.5초 전. 충돌 0.1초 전에는 185도까지 기울어집니다. 그 후 연속의 충돌에 차량은 회전과 동시에 돌담을 치고 전복이 되며 은혜 씨를 그대로 차량 밖으로 이탈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왼쪽 방향으로 조향했다고 말하고 있는 EDR 기록. 최 씨가 정말 핸들을 왼쪽으로 185도까지 돌린 게 확실하다면 왜 좌로 굽은 구간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담에 충돌한 걸까? 일단 브레이크 데이터가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냥 스위치 온 상태만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최 씨가 운전한 포도사의 2019년형 머스탱에는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긴급 제동 장치도 장착돼 있다고 합니다. 사고 순간 오픈카 내부에서 벌어진 기계 작동 원인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우리는 사고 차량과 같은 포도사의 2019년형 오픈카로 직접 실험을 해볼 작정입니다. 먼저 사고 차량과 같은 시속 114km로 달리면서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몇 도까지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핸들 조향 각도가 올라갈수록 오픈카는 점점 더 심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선명한 스키드 마크를 남기긴 했지만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조작해 사고 차량의 EDR에 기록된 225.8도까지 돌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핸들 조향 실험으로 바닥에 생긴 스키드 마크를 살펴보던 박성지 교수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조향을 30도를 하든 90도를 하든 180도를 하든 220도를 하든 그 궤적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정상 속도일 때와 달리 시속 114km의 과속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아무리 많이 돌려도 차는 제대로 방향을 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속 114km, 그것은 충돌 3초 전 엑셀레이터를 91.7%나 밟아 급가속한 결과였습니다. EDR에 기록된 브레이크 작동 원인 역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실험 차량의 실시간 EDR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EDR 기록에서 브레이크는 오프로 표시가 됩니다. 사고 차량의 경우는 EDR의 브레이크가 ON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운전자 최 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충돌을 불과 0.5초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0.5초 전에는 사실 제동차를 속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그런 제동이라고 봐요. 사고 차량의 프로파일링은 결국 브레이크와 핸들이 아니라 시속 114km라는 속도를 은혜 씨 죽음의 결정적인 단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300일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분석한 범죄 심리학자들은 마지막 19초의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으로 보긴 어렵지만 순간적 격분에 의한 우발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오픈카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자를 날려서 살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여기는 지금 뚜껑도 없어요. 그런데 안전벨트도 지금 착용을 안 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악셀레터를 밟아서 급가속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살인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동승자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험한 질주를 했다면 그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사고 당시 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적어도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당연히 해당되고 술 먹고 운전하면 살인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질 정도까지 왔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준에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째. 남자친구 최 씨는 음주로 인해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고가 실수로 덮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은혜 씨를 참담한 죽음으로 몰고 간 그의 질주는 EDR 데이터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